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욱입니다. 예,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사실 요 해설을 보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수능을 본 친구보다는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요,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능 해설 강의를 수능 당일날 찍었었는데 올해는 수능 다음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래 기다렸던 친구들은 조금 업로드가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제 하루 늦게 찍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의 반응도 좀 보고요. 그리고 등급 컷도 뭐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등급 컷이 이 정도 나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고 지금 녹화를 들어가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총평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EBSI 기준으로 오늘 수능 다음 날입니다. 1등급 컷이 50점, 그리고 2등급 컷이 47점, 그리고 3등급이 40점이 나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쭉 문제를 훑어봤을 때 아주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선지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주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그 까다로운 선지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50점 컷이 1등급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7점까지 2등급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게 풀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 컷이 40점이 나왔다. 여기는 이제 아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1, 2등급을 가져갔지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컷 차이가 꽤나 커지지 않았던 일이 그것 때문에 컷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쉬웠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까다로운 선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 볼 친구들은 선지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런 선지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선지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명심해 가시면서 해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답률도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역시나 EBS 기준입니다. EBS 기준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사라졌네요. 몇 번이었더라? 2번부터 적혀있네요.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항이 20번입니다. 20번이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었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세 번째로 높았던 문항이 14번, 그리고 네 번째로 높았던 문항이 정말 충격적으로도 4번 문항이었습니다. 4번 문항. 얘가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훑어봤더니 아마도 충주와 청주를 헷갈리지 않았나, 충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기억에 1등급,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10번으로 기억을 합니다. 10번. 맞네요. 10번. 그래서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인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개념 특강 완성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부를 조금 깊게 하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래프를 약간 착각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10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막 60, 70%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항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총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섬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일단 나와 다는 마라도와 독도입니다. 마라도와 독도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은 굉장히 자주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한 5, 6년 전쯤에 독도와 마라도를 비교하는 단독 문항이 정말 매 시험마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와 마라도를 비교하는 문항이 워낙에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독도와 마라도에다가 그 외에 다른 한 섬을 더 추가해서 세 섬의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른 섬은 울릉도가 나오다가 백령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거도가 나왔습니다. 가거도.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은 제가 재작년까지도 이 가거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제가 한 3, 4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3, 4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올해나 작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얘기하지 않았던 올해 수능에 가거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얘가 가거도이고 가거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이 나와서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거주가 가능한 섬이다.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자, 중요한 건 예죠.
기준점의 위경도, 수리적 위치인데요. 북위 34도 정도, 중요한 것은 동경 125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도상으로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도는 저쪽에 북한에 있는 마한도 비단섬이고요. 또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령도입니다. 그리고 얘 또한 125도 정도이기 때문에 꽤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고도는요, 우리 한반도의 가장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에요. 남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도 얘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선지가 나왔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다.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소옥산도로 불렸으나 현지명 가거도로 2008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자, 나는 북위 33도니까 말아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다도 동경 132도 부근이니까 독도입니다. 독도. 그리고 이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약 39m예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탄한 섬이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타 원형의 섬입니다. 그래서 화산섬, 얘 또한 화산섬이죠. 그래서 화산섬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화산섬이 없지만 얘 또한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자, 선제 볼게요. 가거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 극서에 위치한다. 자, 얘만 보더라도 동경 125도니까 극서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마라도의 남서쪽, 우리나라 영해에, 자, 요거 빼고 읽어볼게요. 마라도의 남서쪽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맞죠? 요거 빼고 읽으면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영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영해가 여기까지 뻗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다로부터 독도로부터 200캐리까지 전역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한다. 전역은 모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도 200캐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일본과도 200캐리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협상을 통해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과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도로부터 200캐리까지 뻗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마라도와 독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이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합니다. 독도도 울릉도에 속하죠? 제주도와 울릉도가 모두 통상기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마라도와 독도 또한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4번. 다음, 5번 맞아 보죠. 가부터 다 중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자,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그 얘기는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란 얘기죠. 동쪽에 위치할수록 표준경선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나라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표준경선이 이쪽에 있죠. 동경 135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문항의 유형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올해도 여러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되는 와중에서 옛날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또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몇 년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몇 년치, 최근 3개년만 아니고요. 적어도 5년치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2번 문항입니다. 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는 해발고도 800m가 넘는 곳에 넓은 평탄면을 볼 수 있다. 평탄면인데 높은 곳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고위평탄면입니다. 고위평탄면. 자, 계속 읽어보면 이 고위평탄면은 평탄해진 곳이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한 후에도 여전히 완만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형성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많이 분포한다. 자, 공룡발자국 화석이 분포하는 곳은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냐? 경상분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상분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 계속 볼게요. 북한강 유역의 춘천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의 평탄면에 발달한 도시이다. 자,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의 평탄면, 요 산지는 주로 변성암이고요. 그리고 이 평탄면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 산지가 변성암, 그리고 평탄면이 화강암의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형이에요. 그래서 변성암은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아니죠. 시멘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변성암이 아니라 석회암이 시멘트 공업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한반도 전역에 화강암이 관입되었다. 자, 우리 송북랴 대남중화 불화였죠. 화강암을 관입시켰던 지각운동은 대보조선운동과 불국사변동입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 전역에 화강암을 관입시켰던 운동은 대보조선운동이고요. 경동성 요곡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다음, 분지의 평탄면에서는 이 평탄면, 다시 얘기해서 고위 평탄면보다 바람이 강하여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아닙니다. 풍력 발전에 유리한 곳은 이렇게 생긴 평탄면인 고위 평탄면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한반도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땅덩어리다. 그래서 전체에서 변성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항이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역시나 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역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A부터 D는 각각 단양, 울릉도, 제주도, 철원 중에 하나입니다. A는 철원입니다. B는 충청북도의 북동쪽 구석이니까 단양이고요. 얘가 울릉도. 그리고 C는 제주도인데 정 가운데 즈음이니까 한라산 즈음이 되겠죠. 볼게요. 해성층인 조선로 충군이 넓게 분포한다. 조선로 충군 요 일대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B가 가야겠죠. 다음, 유동성이 큰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넓은 평지, 요게 뭘 얘기하죠?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가 분포하고 있는 곳은 철원입니다. 나는 A로 연결시켜줍니다. 다음, 화구에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분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국지리에서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의 나리 분지입니다. 그래서 다가 D, 남아있는 라는 C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가나다라가 B, A, D, C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죠.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지도부터 좀 볼게요. 여기 어디죠? 태안에서 서당이니까 A는 태안입니다. 다음, 태안에서 서당, 서산 밑에 홍성 예산이죠. 내포신도시 있는, 그래서 B는 홍성입니다. 홍성. 다음, 충청북도의 북쪽의 5개 지역 중에 왼쪽에 있는 여기 진천음성, 혁신도시 있는 진천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북쪽의 5개 지역 중에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 중원이라고도 불렸던 충주입니다. 충주. 세종시의 동쪽에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청주죠. 청주. 말씀드렸듯이 요 문항이 오답률이 4번째로 높았던 문항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살펴봤더니 요 내용은 잘 몰랐던 거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태극 모양과 지명 영문 표기 첫 글자인 C와 J를 조화롭게 표현한 이 지역의 심벌 마크이다. C와 J? C, J? 청주네! 그래가지고 청주 고른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나 청주가 아닌 태안, 홍성, 진천을 고른 친구들은 좀 반성해야 돼요. 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거야. 요거를 보았다면 지명의 영문 표기 첫 글자 이거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CJ, CJ, CJ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문제 어떤 부분이든 제시해주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걸 읽어보셨다면 얘네 다 날려가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충주와 청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지역은 한강 백길과 육로교통의 길목으로 삼국시대에는 각축을 벌이던 전략 요충지였다. 아까 제가 중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옛날에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중원 고구려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충주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주의 다목적 댐이 옛날에 한번 기출되었던 적이 있어요. 요 문제 틀린 친구들은 기출 문제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있죠. 기업도시. 이 충주는요. 중원, 댐, 수력 발전, 그러니까 댐, 그리고 기업도시 요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사실 다 나온 거예요. 게다가 요것까지 줬으니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오답률이 그렇게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쨌든 정답은 충주 5번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제가 풀면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지도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봅시다. 지도. 얘는 김해죠, 김해. 다음 얘는 여기 위에가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위에가 대구입니다. 대구 바로 밑에 우리나라 내륙 최대의 습지가 있는 창녕입니다. 창녕. 그리고 창녕은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부산이고요. 울산이잖아요. 울산까지 포함해서 경남과 울산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 중에 정가운데 있는 곳이 창녕입니다. 그리고 A는 B부터 볼까요? B는 여기 이제 거제고요. 거제. 그 위에가 통영. 여기는 고성입니다. 와! 공룡 발자국이다!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고 고성을 질렀다. 고성이에요. 그리고 A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강 유등축제 열리는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어려웠던 게 얘인데요. 정말 많이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얘가 어디냐면은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이 나왔네까지도 괜찮았어. 자, 조건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단위 행정구역인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김해, 고성, 진주 이렇게 얘기하지 김해 신지, 김해 군인지까지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와 군까지 잘 정리되지 않았던 친구들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다 보니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밀양은 시입니다. 시. 창녕은 군이에요. 김해 당연히 시겠죠. 고성 군입니다. 진주시예요. 그렇다면 시단위 행정구역이어야 하니까 창녕과 고성은 일단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건 2를 봤더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조건 1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이 2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B, C, D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고성 없어지고 창녕 없어지고 밀양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2번부터 봤다면 남아있는 게 A와 E밖에 없어요. 김해가 시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주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지만 진주도 여러 번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진주시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디가 시고 어디가 군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패스합니다. 몰라도 돼. 일단 패스. 그리고 2번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어쨌든 조건 1과 2를 통해 남아있는 거 A와 E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3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이라고 하지만 남아있는 거 2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더 높은 곳을 골라주면 되는데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과 어떤 관계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결국 총부양비가 높다.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은 지역을 골라라. 요 얘기입니다. 그럼 A와 E 중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A가 더 낮으니 총부양비는 A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밀양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영해라던가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러나 풀이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뒤로 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들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폭설, 대설, 호우, 태풍 이 3가지 자연재해가 자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돌아왔습니다. 대설, 태풍, 호우가. 그러나 너무 쉽게 출제되었다.
보죠. 가나다. 일단 겨울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설밖에 없죠. 여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서까지 발생합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게 호. 그리고 여름 지나서까지 발생하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 자, A 보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린대요. 눈. 대설. 다음. 열대성 저기압. 끝났죠. 열대성 저기압. 잠시만요. 다시.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면서 강풍과 씨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일으킨대요. 그럼 열대성 저기압이 강풍과 비를 동반하니까 이 씨가 호가 되는 거고 비는 태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씨를 봤더니 장마전선이 정체하거나 온대 저기압 및 비, 태풍이 통과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호가 맞겠죠. 가나다가 A10입니다. 정답은 2번. 정답 2번.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지형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지형 관련된 문제가 벌써 2번, 3번 다음에 또 7번이 나왔는데 얘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12번 보이시죠? 오른쪽에 12번만 지형도가 나왔고 올해 지형도가 요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얘 또한 지형도가 아니라 지금 위성사진으로 제시가 되어서 오히려 좀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위성사진으로 제시가 되면 거의 다 요거 단서조항 주거든요. 왜냐면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자, A부터 D는 각각 배후 습지, 삼각주, 자연재방, 하한당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먼저 A를 봤더니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상류 구간이네요. 여기 잘은 안 보이겠지만 산지 사이를 하천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 감입공유 하도일 가능성이 높죠. 감입공유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감입공유의 공유 안쪽에 발달하는 여기 지금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도로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평탄하구나. A가 하한당구가 됩니다. 하한당구. A는 하한당구. 다음 나는 이렇게 낙동강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하류 구간이겠죠. 거기에서 뭐 엄청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는 자유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감입공유랑 자유공유가 아니라 그냥 얘는 하류 구간이다. 얘는 상류 구간이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 넓게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배후 습지 아니면 자연재방이겠죠? 그런데 하천과 가까운 B가 자연재방, 그리고 C가 배후 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구죠. 하구. 낙동강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하천의 하구에 삼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퇴적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B가 삼각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상류, 하류. 얘는 하구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는 나보다 상류, 나는 다보다 상류 이렇게 되는 거죠. 볼게요. 가는 다보다 하방 침식이 활발하다. 자, 하천의 침식 작용은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방 침식은 산지에서, 측방 침식은 상대적으로 평지에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 선지는요. 가는 다보다 더 상류 구간이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나는 가보다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다. 하상은 강 바닥 얘기하고요. 하상의 해발 고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더 상류 구간이다. 하지만 나는 가보다 하류 구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D는 삼각주는 하천 퇴적물의 공급량이 적고 조차가 큰 하구에서 잘 발달한다? 아니죠. 퇴적물이 많이 쌓여야 돼. 그리고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 빠져나가면서 퇴적물을 갖고 가지 않아야 해. 이게 삼각주 형성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천 퇴적물의 공급량이 많아야 해요. 그리고 하천이 많이 쌓아놓고 그거를 조류가 가져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조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합니다. 두 개가 다 틀렸어요. 다음 하한당구는 배후 습지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위험이 낮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류 구간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유량 자체가 여기보다 적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천 주변에 하안의 경사가 급한 편이기 때문에 얘보단 얘가 더 급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물이 불어나더라도 침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천과 지형의 고도 차이가 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자연재방은 배우습지보다 토양 배수가 양호하죠. 상대적으로 입자가 크고 얘는 작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지형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쉽게 출제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지형에서 많이 좌절하셨을 텐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수능에서는 지형 관련된 문항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토록 어려웠던 지형이 이렇게나 쉽게 출제되니까 너무 쉽게 풀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문제 풀다가 지형이 나오면 오, 예! 막 이러면서 문제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아주 높진 않더라고요. 요게 이제 지난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유형과 거의 유사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수능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6월과 9월에 문제를 출제하고 그때 괜찮았던 문항들을 수능에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단 6월, 9월은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그 해 시험 보는 수험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월, 9월에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이 학생들이 이런 성적을 거두었다. 되게 못하네. 수능을 쉽게 내야지. 되게 잘하네. 수능을 어렵게 내.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요. 어쨌든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6월, 9월에 나왔던 문항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수능에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해에 6월과 9월 문항은 꼼꼼하게 풀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문항이냐. 네 도시의 시청에서 광주광역시 시청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가부터 라도시가 어디냐? 어쨌든 여기에서 출발해서 광주까지 가려면 어딘가를 지나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점프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 어디를 지나가느냐를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사실상 8군데, 광주까지 따지자면 9군데 지역의 위치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문항이거든요. 일단 오른쪽 볼게요. 어떤 지역에 나와 있느냐? 군산입니다. 얘는 임순남,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무진장 싸먹었어요. 누가? 내 친구 임순남이가 남원입니다. 그 다음 시온 모양의 여수. 다음 굉장히 작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의 종착역. 얘는 목포입니다. 목포. 그리고 쟤네들을 한번 표시해보죠. 순창 어딨나요? 제가 아까 임순남이라고 얘기했었죠. 임순남, 순창입니다. 담양, 우리 광주에서 친구를 만나 담화를 나누었다. 기억나세요? 담화를 나누었다. 담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출발하여 순창, 담양을 지나 광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광주에서 담양, 순창 지나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원이 갑니다. 다음 부안과 고창은 어디냐? 자, 고창은 여기죠. 고인돌 되게 많은데, 그리고 부안은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고창 위에가 부안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변산반도에 채석강이 있거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고창 지나 부안 지나 어디로 가느냐? 군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산이 나가 됩니다. 다음 순천과 곡성입니다. 순천과 곡성. 자, 순천은 여기죠. 여기. 순천. 곡성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광주에서 곡성 지나 순천 지나 여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는 여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 영광, 함평, 무안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맞죠? 광주에서 함평지나 무안지나 목포까지 갈 수 있겠죠? 따라서 라는 목포가 됩니다. 얘기했듯이 결국 중요한 건 물론 얘네들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얘네들의 위치를 알아야 가나다라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다라를 알아야 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되게 많은 지역들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꼼꼼한 지도학습이 필수적이다라고 또다시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안루원이 있는 곳은 남원입니다. 다음, 대규모 완성형 자동차 조립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제시되어 있는 네 군데는 없네요. 굳이 따지자면 광주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포엔 없어요. 다음, 남원과 목포에는 모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없습니다. 다음, 나와 라에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자, 요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자, 하구뚝 일단 여기 금강 하구뚝이 군산과 충청남도의 서천을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었고 저 또한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하구뚝이 있나요? 목포? 일단 하구뚝이 있는 강은 금영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금영락이니까 저쪽에 있는 낙동강 그리고 금강 그리고 영산강인데 영산강이 이쪽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군산과 부산 쪽에 하구뚝은 알고 있었겠지만 목포 하구뚝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 선지입니다. 어쨌든 군산, 목포에 모두 금강,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까다로웠던 문제죠. 다음, 가와라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6월, 9월 수능이 끝나면은 해설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를 들었다 오거든요. 각 커뮤에서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했나라는 것들을 꼭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어제 라이브 하기 전에 커뮤니티 들어가서 쭉 살펴봤을 때 가장 친구들의 정답이 많이 갈렸던 문항이 9번이었습니다. 정답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정답을 비교해 보는데 9번 정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많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항이죠. 그래서 저 또한 문제 풀었는데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어요.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역시 제가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왔을 때 역시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틀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 알고 문제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찍어야 되는데 정말 어느 것을 이렇게 찍지 않잖아요. 어쨌든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찍을 텐데 여기 되게 찾기 쉬운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 친구가 선지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문항은 제가 봤을 때 틀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볼게요. 어디냐? 인천입니다. 여기는 강릉입니다. 강릉.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 그리고 얘는 부안이네요. 부안. 부안 또 나왔네. 그쵸? 여기 고창 부안입니다. 아까 나왔었던. 자, 그럼 여름 강수량 그리고 연평균 기온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어디부터 찾았냐면 포항부터 찾았거든요. 포항. 자,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은 최하늘 평균과 연평균 기온이 비례합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지역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으면 연평균 기온도 대체적으로 낮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으면 연평균 기온도 대체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은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지역 중에 저위도에 위치하면서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네 지역 중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입니다. 그러면 포항이 연평균 기온도 가장 높겠죠. 그래서 포항이 라이어.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정답은 일단 라는 포항입니다. 라는 포항.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실수한 건 아니고 아까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볼게요. 포항은 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강수량 가장 많은데 자, 여기 태백산맥 있고 태백산맥으로 북동풍 부딪히면서 이쪽에 많은 강수 발생합니다. 그런데 북동풍이 겨울철에 탁월하게 불기 때문에 여기 영동지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설지 중에 하나이고요. 겨울 강수량 많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겨울 강수량 가장 많은 곳은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이 나.
다음 남아있는 것은 인천과 부안인데요.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은 부안보다 더 고위도에 위치하여 아무래도 연평균 기온이 낮겠죠. 남아있는 게 나와 아니죠? 얘 둘이네요. 다와 라인데 다와 가와 다 중에 연평균 기온 더 낮은 게 가니까 인천이 가구나. 상대적으로 인천보다 연평균 기온 높은 다가 부안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음 여름 강수량 이쪽 한강 유역, 넓게 보면 한강 유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요 한강 유역이 여름 강수량이 많은 곳이니까 인천이 여름 강수량 가장 많을 거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 뭐냐면 여기 전라북도 일대가 북서풍으로 인해서 겨울 강수량이 꽤나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강릉 다음으로 많은 데가 다예요. 그게 부안입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내 지역을 다 찾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답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죠. 서해안이니까. 다음 다는 라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죄송합니다. 다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적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은 요 한강 유역과 함께 다우지에 속하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서해안, 동해안이니까 연교차는 얘보다 작죠. 그래서 다는 라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제가 아까 포항을 가장 찾기 쉽다고 얘기했고 포항만 알면은 3번 선지가 그대로 정답으로 나온다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지는 이 포항이 연교차가 가장 작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포항이라는 건 알고 있다면 어떤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얘가 연교차 가장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포항이 가장 작잖아요. 포항이. 그러니까 포항보다 어떤 지역이 오더라도 연교차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라가 포항인 거 알고 있었다면 포항은 연평균 기온 가장 높으니까 포항보다 연교차가 작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 라가 포항이라는 거 알았다면은 무조건 다가 어떤 지역이든 3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면 얘가 연교차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이 대체로 비례하는구나. 얘가 최하늘 평균 기온 가장 높으니까 연평균 기온 가장 높아. 그리고 연교차 가장 작아. 요것만 알아도 정답 3번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 가와라. 가는 서해안이지만 라는 동해안이니까 틀렸죠.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여강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 유역에 해당하는 곳이니까요. 정답은 3번.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 그러나 이거는 오답률이 높으면 안 되는 문항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답률을 보면은 왜 이 문항이 오답률이 높지? 그 중에 하나가 요 문항인데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볼게요. 자,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인당 소비량 변화. 가부터 라는 각각 과실, 보리, 쌀, 채소인데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1인당 소비량?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몇 끼니마다 쌀을 먹으니까 가가 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얘는 누가 보더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쌀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쌀이 아니라 뭐예요? 채소입니다. 채소. 이거를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기억을 하냐면, 자, 급식 식판이 있습니다. 밥 있어요. 밥. 그리고 반찬이 나오잖아요. 반찬. 뭐 여기 뭐 콩나물국, 예를 들면 무국, 여기 뭐 가지 무침, 여기 뭐 김치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 쌀, 그 외에 다 채소입니다. 채소. 그렇죠? 그리고 얘를 안 먹고 얘네들만 먹기도 합니다. 무나물이라던가 또는 뭐 김치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아마도 쌀이 주식이니 쌀이 1인당 소비량 가장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나를 봤더니 누가 봐도
아주 눈에 띄게 1인당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들 빵 먹고 라면 먹고 햄버거, 피자 같은 거 먹으니까 쌀 많이 안 먹죠. 그래서 쌀은 감소하고 있다. 다음 과실과 보리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리 먹어본 적 많이 없을걸요. 보리 건빵이나 뭐 보리 관련된 그 길쭉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뭔지 알지? 이런 거나 또는 뭐 보리밥 이런 것들 가끔 칼국수 먹으러 가면은 식전에 주는 거 그런 거 정도? 그래서 보리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먹었지만 소비량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그루가리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라가 보리입니다. 그리고 다는 과실. 이렇게 됩니다. 자, 채소는 쌀보다 재배 면적이 좁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재배 면적 1등은 엄밀히 얘기하면 벼입니다. 벼. 그러니까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하는 거니까. 그래서 통계 자료가 재배 면적이 나오면 벼라고 나오고요. 생산량이 나오면 쌀이라고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과수를 재배해서 과실을 수확하는 거니까 재배 면적이 나오면 과수고요. 생산량이 나오면 과실입니다. 어쨌든 재배 면적은 쌀이 1등, 그러니까 벼가 1등, 생산량은 채소가 1등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채소를 생산해내고 또 1년에 여러 번 수확하는 채소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 1등이에요. 그리고 1인당 소비량도 채소가 1등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다음, 쌀은 채소보다 노지 재배 면적 비율이 높죠. 이슬 맞는 맨 땅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채소는 시설 재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노지 재배 면적 비율 쌀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전남은 채소보다 채소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아닙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 중에 채소 생산량이 1등이고요. 모든 지역의 모든 작물 중에 전남의 채소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제주는 과실보다 쌀의 재배 면적이 좁죠. 뭐 쌀 거의 재배하지 않으니까. 강원은 전북보다 보리의 생산량이 많다. 보리는 주로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되는데 그루가리는 주로 겨울철이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원보다 전북이 보리 생산량이 많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4계절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토라는 각각 4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령 머드 축제 바닷가에서 놀아야 되는데 더워야 되겠죠. 다음 화천 산천어 축제. 사람들 보세요. 장갑 끼고 있죠. 두꺼운 잠바 입고 있습니다. 강에서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서 고기 잡아요. 겨울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누렇게 물들은 논을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을이에요. 벚꽃은 봄에 핍니다. 겨울에는 고랭지 채소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겨울에 너무 추워요. 고랭지 채소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꽃샘추위 발생하는 것은 봄입니다. 월동 대비에 김장하는 것은 겨울이죠. 다음, 또는 가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름에는 겨울보다 서고동저항의 기압 배치가 아니죠. 남고북저항의 기압 배치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름과 봄 중에 상대 습도 높은 시기는 여름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올해 출제된 유일한 지형도 문제입니다. 지도 A부터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는 사빈. 자, 우리 지형도 읽기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지형도에 점 찍혀 있으면 이거 뭐라 그랬죠? 점 찍혀 있으면 퇴적물이에요. 퇴적물. 무언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이렇게 해 안에 쌓여 있으면 사빈, 그리고 바다에 쌓여 있으면 갯벌, 그리고 사빈 뒤쪽에 쌓여 있으면 해안 사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천 주변에 쌓여 있으면 충적층이 되는 겁니다. 하천이 쌓아놓은 퇴적물들이니까. 그리고 D는 석호, 그리고 E는 석호의 입구 가로막은 사주가 될 것이고요. C, 이제 이쪽이 해안사구니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얘는 아마 사구 습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죠. B에는 해안사구에는 집안 융기로 형성된 아닙니다. 이거 해안사구예요. 해안 당구 아닙니다. 다음 C 습지는 D 호수보다 염도가 낮죠. 얘는 담수예요. 안짠물. 얘는 기수라고 합니다. 얘는 염수.
기수는 염수, 짠물과 담수, 안짠물 사이에 어느 정도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사주는 해안사구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죠. 어쨌든 요 사주도 사빈의 일종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래 중에서 바람에 의해 작은 모래들이 뒤쪽으로 날려가니까 상대적으로 해안사구,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날려가는 거니까 해안사구에 있는 모래들은 사빈이나 사주에 있는 모래들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해안사구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갯벌밖에 없어요. 둘 다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안지형들은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졌다. 왜? 해수면 상승 이전에는 여기가 해안이 아니었거든요. 해안이 아니니까 해안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13번. 자, 최근에 이제 문제가 점점 많이 쌓이면서 지리에서도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야 될까 하면서 다른 과목의 유형을 좀 참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윤리 쪽에서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절하게 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까지 적어줬습니다. 여기는 가나 다가 다 특징을 갖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부터 보면 얘는 문경이죠. 문경. 얘는 잘 안 나와. 근데 알아두셔야 돼요. 김천입니다. 여기 자두, 포도 같은 과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있습니다. 다음 단은 이번에 여기 헬리콥터처럼 생긴 대구입니다. 대구가 군이랑 통합되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은 A예요. A. A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나에만. 나, 김천에 도청 있나요? 없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니은은 B니까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다는 대구. 대구에만 지하철 있나요? 네, 문경, 김천에 지하철 없어요. 그래서 니은 맞아요. 다음, C. C는 가와 다에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가와 다는 문경과 대구에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이 있나요? 아닙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석회동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없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다음 D. D는 나와 다. 다시 얘기해서 김천과 대구에서 모두 나타나는 특징. 자, 혁신도시 부서진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였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충남과 대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이 완벽하게 잘 마련되지 않아서 시험 문제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지정된 곳이에요. 어쨌든 여기 김나대죠? 여기 김이 김천이고 대가 대구예요. 그래서 나다, 김천과 대구에 모두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아요. 정답은 리을이니까 4번입니다. 4번. 다음 1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종사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풀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이었더라고요. 자, 일단 지도 볼게요. 우리 한국지리 공부하는 친구라면 모를 수 없는 화성, 그 밑에는 평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애우다. 서당 아천. 그러니까 얘가 서산당진. 그리고 얘가 아산천안입니다. 그리고 얘는 포항울산이죠. 포항울산. 자, 일단 볼게요. 자, 네 지역 군 중에서 가장 먼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어딘가요?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제조업 발달했다가 그 이후에 남동 임해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공업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네 지역군 중에서 제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은 포항, 울산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제조업 종사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1991년에 이미 제조업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은 나가 포항과 울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군은 갑니다가 2001년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사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2001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은 전자조립입니다. 전자조립,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조립 공업의 중심지는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화성, 평택, 용인, 성남의 판교 이런 지역들, 이천까지 굉장히 여러 지역에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나 화성, 평택 또한 전자조립공업이 엄청 발달한 곳입니다. 게다가 화성, 평택에는 자동차 공장도 위치하고 있어서 이 두 지역은 2001년 이후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가 됩니다. 자, 남아있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중에서 아산, 천안이 방금 얘기했던 전자조립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둘 다 디스플레이 공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다와 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2001년 이후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 다가 아산, 천안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라가 서산과 당진입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또 인구를 비교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산, 당진은 둘 다 인구 20만이 안 되는 도시 중에서는 인구 규모가 조금 작은 도시들입니다. 반면 천안만 하더라도 인구가 65만이고요. 아산 30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아마도 제조업 종사자 수도 더 많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다, 라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가는 나보다 전자조립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다는 나보다 정유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대요. 자, 석유 정제품 제조업 정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러나 아산, 천안은 정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전국 정유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다는 라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라의 당진 있잖아요. 당진. 제철공업 발달한 곳이니까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은 라가 더 많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라는 나보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가 늦죠. 여기가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가부터 라 중에 2001년에 비해 2021년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2001년에 비해 2021년.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가고요. 가는 영남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속합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환경 불평등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경 불평등 관련된 내용은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는 종종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수능에서는 처음 출제된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이 환경 불평등을 모르더라도 요 자료만을 보고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기요금 차등부과 법안이 통과됐대요. 모든 지역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방식 대신에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발전소 밀집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서울, 경기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없고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밀집 지역은 불합리하다는 어떤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차등부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 전력 생산에서 다시요. 전력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 자, 포인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지는 규제만 있고 있고 반면 소비지는 혜택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전기 생산지에 혜택을 좀 달라. 그리고 생산 많이 하지 않고 소비만 많이 하는 지역은 불이익을 부려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요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환경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보죠.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래요. 충남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이
맞아요. 값 많죠. 다음 모든 광역시는 자 모든 들어가면 의심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력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많아요. 과연 모든 광역시가 그럴까? 바꿔 얘기하면 전력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광역시는 없을까?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인천과 부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역시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죠. 병도 맞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은 전기요금 단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왜? 이만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다른 곳에서 전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기요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 맞아요. 갑병정이 맞으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16번 보겠습니다. 보죠.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라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가는 나선이죠. 나선. 경제특구 있는. 나는 여기 평양 있고요. 대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포라는 도시입니다. 남포. 다음 다는 여기 꺾여진 데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다우지 중에 하나인 원산입니다. 원산. 다음 나는 여기 개성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게요. 가에는 UN 개발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지정된 북한 최초의 자 UN과 최초라는 키워드 갖고 있는 나선경제특구. 맞아요. 다음 나는 북한 최대 도시인 평양의 외항으로 대동강 하구에 서해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남포하면은 평양의 외항 그리고 서해관문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을도 맞아요. 자, 병, 다와라 모두 남북 합작으로 지정 운영된 관광특구가 있었으나 중단되었어요. 그것은 이쪽에 금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갑과 을이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아니,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 보죠.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교육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죠. 가장 고차 중심지는 대학교, 두 번째는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가장 저차 중심지입니다. 자, 이 교육기관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숫자가 적으니까 A, B, C 중에 숫자가 가장 적은 C가 대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A가 초등학교, 그리고 B가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볼게요. 지도에 어떤 지역들이 나와 있느냐? 일단 얘는 대전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여예요. 부여. 죄송합니다. 공주. 다음 얘는 서천입니다. 서천. 자, 대전, 공주, 서천인데 일단 세 지역 중에 가장 고차 중심지는 대전이겠죠. 그래서 대전은 가장 고차 중심지, 인구도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숫자가 가장 많은 가가 대전입니다. 대전. 다음 공주와 서천의 중심지 계층을 비교해 줘야 되는데요. 살짝 까다로울 수 있었죠. 그러나 공주는 시고요. 서천은 군입니다. 인구도 공주가 서천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공주가 서천보다 고차 중심지이고 중심지, 교육기관의 숫자도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와 다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더 많은 나가 공주, 다가 서천이 됩니다. 서천. 주의할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A, B, C예요. 같은 교육기관이라는 중심지들이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전 안에 있는 교육기관, 대전은 서천보다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요 대전과 비슷한 계층의 중심지 숫자는 서천과 비슷한 계층의 중심지 수보다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니까. 그러나 고차 중심지 안에 있는 중심지는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으니까 저차 중심지보다 중심지 개수 자체는 많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다는 나보다 보유하고 있는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 중심지 기능이 다양하다는 말은 곧 고차 중심지다. 이 얘기랑 똑같죠? 아닙니다. 다가 가보다 저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중심지의 기능은 더 적습니다. 단순하겠죠. 다음, 대전과 공주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네요. 대전도 공주, 세종과 공주도 세종과. 맞아요. 니은. 다음, A는 B보다 학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숫자가 적고 중심지 숫자가 적으면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죠. 백화점과 편의점을 비교해 보면 되죠. 백화점이 고차 중심지, 숫자는 적다.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가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보다 멀다. 숫자가 적으니까. A는 B보다 저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교 간 평균 거리가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대학교는 초등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통학권 범위가 넓죠.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먼 곳까지 등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는 최근에 뭐 10분, 15분만 돼도 되게 멀다고 얘기하는데요. 대학교는 뭐 1시간, 1시간 반 거리도 가기도 하니까요.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요. 4번입니다. 4번.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고향 위에 파주입니다. 파주. 위에다 적겠습니다. 다음 얘는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연포 가양 가평입니다. 다음 얘는 서울의 남동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남이라는 곳입니다. 성남. 이렇게 생긴 얘는 용인이죠. 용인. 자, 각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평하면 일단 촌락입니다. 촌락의 특성이 아주 뚜렷하고요. 그리고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에서 요 북동쪽 라인은 산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평과 양평 또한 산지의 비중이 높다. 자, 파주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조성된 곳입니다. 운정 신도시. 성남은요. 성남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적어볼까? 분당. 2기 신도시인 판교와 위례까지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판교에 테크노빌리가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빌리. 아까 우리 화성의 전자조립공업 얘기할 때 판교 얘기도 했었었죠. 테크노빌리가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직장이 많이 없어서 성남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이제 자족 기능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내 통근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원래 100이 안 됐었거든요. 100이 넘습니다. 다음 용인은 신도시가 수원부터 용인까지 광교 신도시가 아주 조금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원이거든요. 일부가 용인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신도시가 조성되었다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다. 하지만 최근에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말고도 뭐 보금자리 지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택지 개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미사, 강변, 신도시라고 부르는데요. 하남에 얘도 신도시 아닙니다. 또 여기 남양주에 있는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도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신도시 아니에요. 국가지정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용인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인구가 100만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자족 기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얘는 성남보다 지역 외 통근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볼게요. 건축 연도별 주택수인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일단 다부터 볼게요. 다. 건축 연도별 주택수가 모든 시기에 가장 적어. 그 얘기는 인구 자체가 가장 적다는 얘기죠.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가평입니다. 가평. 다음 세 지역 중에 라를 봤더니 1990에서 99년에 건축된 주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신도시가 조성되었구나. 2기, 그리고 얘는 최근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얘는 1기의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 1990년대 인구 증가했죠. 그래서 성남이 라입니다. 라, 성남이라. 다음 용인과 파주인데요. 얘는 2기, 얘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나는 인구가 다시요. 주택이 엄청나게 지었어. 엄청나게. 물론 가도 2000년 이후로 주택이 많이 지어지긴 했지만 나는 가보다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용인이 파주보다 인구 훨씬 많아요. 그만큼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용인이 나가 되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파주가 이제 가가 됩니다. 가. 그리고 얘가 가. 성남이 라가 되죠. 여기 다시 적어보면 얘가 파주, 그리고 나가 용인, 그리고 다가 가평, 라가 성남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용인 같은 경우에 지역 내 통근율이 낮고 지역 외 통근율이 높다. 그래서 서울로 통근 통학한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 과거보단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용인보다 좀 높은 편이죠. 물론 서울로도 많이 가고 있지만 서울에서 성남으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역 내 통근율이 높아졌고 주간 인구 지수 100에 넘어간다. 가평 같은 경우에 되게 멀어. 서울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지역 내 통근율 높고 서울로 통근 비율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1번. 파주는 성남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자, 물론 파주도 2기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여기 군사분계선과 가까워서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성남도 물론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그래도 신도시가 무려 3군데 있으니까 아직까지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은 파주가 더 넓겠죠. 그래서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파주가 성남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용인은 가평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죠. 지역 내 통근율이 워낙에 낮으니까. 다음, 가평은 성남보다 주택 유형 중에 아파트 비율이 낮겠죠? 왜? 촌락이니까. 다음, 파주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고요. 용인에는 신도시가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광교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있긴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9번 봅시다. 에너지 관련된 문항인데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자, 5번 빼먹었네요. 자, 가부터 나중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성남이 가장 많죠? 성남은 아까 라였습니다. 그래서 라가 돼야 돼요. 라. 어쨌든 정답은 1번. 다음 19번. 다음 글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가나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볼게요. 무연탄은 주로 평안노충군에 분포하며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역천탕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이죠. 1차 에너지 자원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대요. 석유네요. 주로 가정 및 상업용 연료로 이용된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선지 1번. 석유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다. 아닙니다. 다음 천연가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죠. 가정 및 상업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정답은 2번. 다음, 석유는 석탄보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석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에 이용되는 양이 가장 많죠. 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늦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입니다. 정답은 석유보다 석탄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적습니다. 여기 석유화학 정유산업 발달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항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됐죠. 예, 올해 6월, 9월에 이어 수능까지 출제되었습니다. 6월은 되게 쉽게 나왔고요. 9월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 그리고 수능은 9월에 준하여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는구나 감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일단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A부터 F지역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면 A는 고향입니다. B는 수원이고요. 다음에 C는 춘천입니다. D는 양구죠. 강원 특별자치도의 북쪽 5개 지역 중에 가운데 양구. 다음에 E는 죄송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양양입니다. 양양. 다음 F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평창이죠. 평창. 자, 볼게요. 일단 나와 있는 질문 2개부터 볼게요. A와 B, 고향과 수원은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인가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어가는 데는 수고용. 수원, 고향, 용인입니다. 성남도 인구 많지만 100만은 넘지 않아요. 수고용. 그러면 맞네요. 갑과 을 모두 맞았습니다. 다음 수원과 춘천은 모두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나요? 예, 수원, 수도권에 전철 연결되어 있고요. 최근에 춘천까지 전철 연장되면서 춘천도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 맞고요. 을은 틀렸네요. 가와 나의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답변도 기억 니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요거예요. 교사는 각 답변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한대요. 그런데 갑을 봤더니 4점이야. 그 얘기는 4개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갑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을은 하나 맞았고 하나 틀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그러니까 2점이 되는 거지. 볼게요. 가가 D와 F에는 모두 폐탄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이 있나요면, 자, 일단 요 문장 맞나요? 양구와 평창에 석탄박물관이 있나요? 아닙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 틀린 거지. 그러면 갑은 맞아야 되니까 갑은 아니요가 돼야 되죠. 아니요. 그쵸? 아니요. 맞죠? 가는 아니요. 됐죠. 갑은 아니요. 그러면 을은 맞았어. 그쵸? 이게 틀린 거니까 갑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맞으니까요. 얘는 아니요여야 돼. 그리고 을이 맞아버렸네? 그러면 을은 여기를 틀려야 되겠죠? 그래야 2점이 되는 거니까. 틀려야 돼. 그러면 얘가 틀린 거고 갑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니네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렵죠. 다시 틀린 문장이야? 그러면 을이 맞았어. 을은 나를 틀려야 합니다. 갑은 나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니까 니은엔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을 틀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자, 나가 D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나?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D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죠? 휴전선 인근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그러면은 을이 맞았네, 그쵸? 그리고 기억은 얘여야 된대요. 자, 을이 맞아버렸어. 그러면은 아니요가 틀린 답이어야 돼요. 틀린 답. 그러면 틀린 거니까 정답은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기억은 얘. 니 맞습니다.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하면서 하셔야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가 C에는 춘천에는 다목적 댐이 있나요? 있어요. 맞은 거야? 맞았어요. 맞은 문장. 나에는 B에는 유네스코 수원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나요? 이것도 맞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을은 다 틀려야 돼요. 다시요. 하나만 맞아야 돼. 그런데 얘는 맞았는데 동그라미인데 아니오라고 해서 틀렸네요. 그럼 2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시
둘 다 맞는 문장인데 을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는 예, 하나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렸네. 2점. 이것도 맞습니다. 맞죠? 다음 또 해보죠. 자, 기억이 예면 얘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은 다 맞았으니까. 나에는 시와 이에 춘천과 양양의 지명에서 강원의 지명이 유래했나요? 이거 맞나요? 아니죠. 춘천과 양양이 아니라 강릉과 원주입니다.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나가 틀린 문장.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예고 아니오니까 틀렸지. 그럼 을은 요거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지만 2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옳은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틀린 문장이니까 기억이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에 완전 처음 출제되었었다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와 진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정말 큰 악재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에 풀어봤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대비를 잘 해놓은 친구라면은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풀이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항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다. 엄청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감되시나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 해설 강의를 볼 친구들은 앞으로 한국지리를 선택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제들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에게도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부하다 보면은 또 쉽게 풀이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년에 또 내후년에 한국지리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EBS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에서 저를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한국지리 만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얻을 때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우리 같이 고생합시다.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